넷플릭스로 제작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부터 수많은 기대를 모았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무한 경쟁과 탐욕과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실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벌이죠. 이 드라마를 제작했던 황동혁 감독은 우리가 왜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경쟁을 하며 살고 있는가? 경쟁은 어디에서 시작됐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땐 호평과 혹평이 동시에 터져 나왔고 일본의 영화, 드라마와 흡사하다는 논란과 이런 종류의 생존 경쟁 게임에 익숙한 어떤 이들에겐 신선하지도 않은 소재다라며 평가절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에까지 등극하는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죠. 아무튼 이 드라마는 역시나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공개되고 나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더니 9월 22일 중국 SNS 웨이보의 검색어 16위까지 올랐었습니다. 물론 금세 사라지긴 했지만 중국에는 서비스도 안 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검색어 상위에 올라간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지 마라 사지마. 남자 주인공 멘탈 터진 저런 드라마를 왜 검색어를 주고 사서 나오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어떤 세력이 한국 관련 검색어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어떤 시간대에 한국 관련 검색어를 노출을 시켜줘야 한다. 이런 소문들이 그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덕분에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관련 검색어들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더 흥미로운 건 최근 웨이보에서 한국 관련된 어떤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던 글들 상당수가 굉장히 악랄했던 범죄, 사건 사고, 물가 폭등, 한국 출생률 저하 이런 종류였거든요. 한국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그런 류의 내용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캡처를 해둔 게 없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의 악의적인 사건 사고를 검색어 상위에 올려두는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오징어 게임은 8,400명의 블로거들이 11만 6천 개의 글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5억 7천 회분의 조회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대충 겁나게 재밌다, 공유 멋지다, 역시 이정재다, 역시 한국 드라마 재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혹은 고리타분한 뻔한 설정, 내용이 뻔하다, 그닥 신선하지도 않다. 요즘 네티즌들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평가를 한다. 물론 어떤 댓글들은 까고 싶어서 그냥 까는 거라서 그닥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호평이든 혹평이든 그 내용은 한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중국 최대 소셜 커뮤니티 웨이보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표현 중입니다. 한미녀가 구피를 안고 유리다리 위에서 함께 뛰어내리는 장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또 이 두 여배우의 사진을 올려놓고는 너무 매력적이다. 또 조용급들 사진들을 늘어놓고도 아주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시즌2가 기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투표를 올립니다. 하지만 보시듯 좋아요나 투표 참가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 시장을 공략할 드라마는 반드시 로맨틱 코미디 잘생긴 주인공들이 있어야 되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여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1988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 혹은 악의적인 반응으론 일본 거 표절한 거네, 내용이 뻔하다, 신선하지도 않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부채질하듯 오징어 게임이 일본 영화를 표절했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 라는 투표글도 올라옵니다. 이 글엔 참여한 인원이 1,100명이 넘죠. 저는 일본 영화를 안 봐서 몰라 라고 대답을 했는데 표절을 했다라는 의견이 1등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들끼리 그냥 노는 건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사실 재밌는 반응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한 오락 매체가 이런 글을 포스팅해 놓습니다. 최근에 나온 높은 평가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다들 봤나?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아주 자극적인 드라마, 그리고 인간의 양면성이 잘 드러난 작품,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드라마.
네, 근데 재밌는 건 맞는데 넷플릭스 드라마는 중국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도 중국인이 중국 땅에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봤다면 무언가 불법 행위를 한 거라는 사실. 아마도 중국 내에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 드라마를 본 게 사실 중국 관영 매체를 TV로 보듯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불법까지 감행해야 하는 중국인들의 노력은 너무 안쓰럽죠. 그리고 욕에 욕을 하면서도 또 굳이 한국 드라마 불법 공유된 걸 찾아서 보고 나서 또 열심히 악플을 달고 있는 저 네티즌들의 속마음은 굉장히 아련합니다. 물론 드라마의 내용이나 설정을 두고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댓글을 달았다면 나름 고개 끄덕끄덕하며 봐주긴 하겠는데 앞뒤 없이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다니까 결국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 거죠. 사실 이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사실 우리나 타국의 네티즌들이 보기엔 중국 네티즌들의 누워서 침 뱉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한한령으로 온갖 난리를 다 쳐놓고선 지금 와선 한국 컨텐츠를 봤냐면서 글과 영상을 올리는 짓은 불과 몇 년 전에 저들이 흥분하면서 외쳤던 구호를 쌈 싸먹은 게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한한령이 내려진 당시 국내 언론에서도 한한령이 가져올 국내 문화산업의 위기를 집중 조명했었습니다. 한한령 자체를 위기로 보기도 했고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확실하게 기회였던 듯 합니다. 중국 자본과 손 놓는 대신 더 양질의 컨텐츠, 신선한 컨텐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한령으로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저들이 오히려 한국 컨텐츠에 목말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의 힘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대단했었구나라는 자부심도 들게 만듭니다. 특히 중국 비빔밥에 중국 광고판에 중국 상품을 늘어놓고 있던 어떤 드라마의 장면들처럼 중국 손을 잡고 개연성까지 포기해버렸던 드라마들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트위터의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은 넷플릭스가 중국 시장 서비스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다. 넷플릭스가 중국과 손 잡았다면 각종 검열과 심의 편집의 대가로 중국 시장을 얻게 됐을 거다. 하지만 그랬다면 영상의 퀄리티는 중국 대륙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중국을 잃은 대신 전 세계 시장을 얻었습니다. 중국을 얻으려 했다면 어떤 넷플릭스가 됐을지. 아마 한국 드라마를 향한 투자가 중국 시장을 위한 드라마 제작으로 많이 빠져나갔었겠죠. 어쩌면 중국 역사 왜곡, 진실 왜곡의 드라마들이 엄청 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넷플릭스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플릭스가 중국 시장을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희생시켰다면 어디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결국 스스로 자멸했을 거야. 중국 시장이란 게 문화 오락 산업에 있어서는 불구덩이 같은 그런 거거든. 한한령이 한국 드라마를 살렸고 세계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더 이상 독단적인 중국 시장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터준 거야. 그럼 중국인들 스스로는 한한령의 5년 후 지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에 이런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오락자본론. 2015년엔 10대 베스트 작가라는 상도 받았다는 매체입니다. 이 매체는 2021년 9월 이런 긴 문장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추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한령으로 멱살을 잡혔던 후에 한류는 대체 뭘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나? 한한령 5년 후 한류는 해외 시장 확장에 성공했고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보인다. 과거 몇 년간 한한령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이 좌절된 한류는 일본, 동남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 2020년 역병 유행에도 한국의 문화 수출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갔다. 경제 효과도 엄청나다. 2020년 문화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을 보면 2020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 규모는 1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6.3%, 2000년에 5.7억 달러보다 20배나 늘었다.
BTS가 글로벌 인기를 국가고 있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한국 컨텐츠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한류는 다시 폭풍을 일으키며 돌아오고 있다. 한한령 이전의 중국은 한국 문화산업의 최대 시장의 하나였다. 하지만 한한령의 등장으로 한국 문화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변화의 시작은 2018년 BTS가 글로벌화를 이루면서 시작된다. 동시에 유튜브 구독자 4천만 명의 블랙핑크 역시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JYP의 경우 현지 수요에 따라 소니와 함께 손잡고 내놓았던 걸그룹 니주 역시 현지에서 굉장한 인기 그룹이 되었다. 2020년 K-팝은 역병의 영향 속에서도 1.7억 달러의 음반 수출을 이뤄냈고 이는 2019년보다 94% 성장, 3년 전보다 4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런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은 한한령의 저주는 이미 박살이 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가지게 됐다. 반면 중국 내에선 한한령과 함께 수많은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중국 내의 인기 그룹도 탄생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는 중국 연예계에 내려진 각종 규제로 자기 몸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역사 문화의 대국인 중국에게 아이돌 산업이나 오락 산업의 수출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식의 현대문화 정신, 연예산업, 한국 브랜드, 생활 방식의 수출은 가성비 최고의 방식임엔 틀림없다. 지금도 한국의 대형 연예 기획사들은 서로서로 연계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 중이다. 그리고 한국 연예 기획사들을 보면 해외 오디션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또 다른 한류 붐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익히 아는 내용들이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글입니다. 중국인들이 빨리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 앞에 실제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앞에 보이는 건 오직 어둠뿐, 그 검은 도화지에 상상의 나래만 펼치게 된다는 것. 두 눈을 떠야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정말 내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젠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중국 네티즌들의 검은 도화지 위에는 전 세계가 중국을 흠모하고 질투하고 중국몽이 가득 찬 세상이 펼쳐지지만 긴 잠도 결국은 깨고 일어나야 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 긴 잠에서 깨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죽은 게 되는 거죠.